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수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음반 진열에서 플레이리스트까지입니다. 사실 이 논문 발표하기에 앞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동시대에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인 어떤 현장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라는 게 일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음악학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그리고 관심을 두고 있는 분들에게는 그만큼 흥미있는 주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나름의 진지한 흥미로운 논의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연구소 많은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어가며 나가며를 포함을 해서 총 5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미지에 있는 것처럼 이런 음악을 듣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한 매체의 변화,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구독 서비스의 시대에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참고로 논문을 발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제가 준비한 논문을 읽어가면서 중간중간 설명을 첨언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이미지를 잠시 보시면 4명의 사람들이 굳이 사진을 찍으려고 응시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잠시 그 카메라를 봐주십사 하는 거에 요청에 응하고 있는 듯한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4명이 각자가 무언가를 하다가 중단을 하고 카메라 앵글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공통점은 귀에 모두 이어폰을 꽂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음악을 본격적으로 듣기 위해서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무언가를 하면서 음악이 거기에 수반되고 있는 이미지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티아드노라라는 영국의 학자가, 음악학자가 쓴 Music in Everyday Life라는 일상에서의 음악이라는 책 커버 이미지 사진입니다. 제가 소장하고 있는 그 커버 이미지를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이 책이 2000년에 처음 소개가 되었고 그로부터 지금 한 2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뀐 거라면 줄이 있는 유선으로부터 블루투스나 무선 이어폰을 사용한다라는 점, 그리고 아마도 음원 파일이거나 CD를 통해서 듣고 있었던 것들이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혹은 유튜브와 같은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음악을 즐기게 되었다라는 점이 아마도 큰 변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독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에 앞서서 여태까지 우리가 음악을 듣고 즐기는 방식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잠시 학문적으로 살펴본다면 다양한 매체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조금 더 친숙하게 음악을 접했던 매체가 분명히 더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대라면 카세테이프나 LP보다는 뒤쪽, 그리고 CD조차도 사실은 익숙하지 않은 세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체의 발전들에 따라서 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음악을 즐기고 향유해 왔는지, 그리고 이런 매체 각각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논문들이 상당히 많이 연구들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매체가 음악 창작, 향유, 감상, 듣기, 결정적으로는 음악에 대한 가치 체계와 미적 판단 기준에 어떻게 영향을 끼쳐 왔는가에 대한 논의들이 꾸준히 전개되어 왔고요. 대표적인 사람들로는 마크 카츠, 그리고 채넌, 하프너, 그리고 가장 최근으로는 조나단 스턴이라는 학자를 거론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매체들을 전반적으로 다루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조나단 스턴이라는 학자는 MP3에 조금 더 치중을 해서 지엽적으로 MP3가 가져온 듣기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음악 구독 서비스가 등장하고 음악과 함께하는 개인의 삶이 역동적으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 구독 서비스에 대한 논의는 한편으로는 기술과 산업의 측면, 통계적인 그런 자료에 근거한 논의들이 상당 부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는 달리 한국 사회가 가진 음악에 대한 가치와 생각들이 구독 서비스를 매개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혹은 지속되어 왔는가에 대한 그런 맥락들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다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논문 발표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음반 소유 개념, 음악을 듣는 공간의 확장, 플레이리스트를 통한 나만의 음악 만들기와 음악 공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래식 음악에서의 감상 개념을 살펴보는 것으로 주요 그 논문의 부분들을 할애해 보았습니다. 구독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기존의 음악 관련 아이디어, 우리가 음악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점에서 나름의 탐색할 만한 그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클래식 음악을 구독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지, 그리고 우리가 음악에 대한 생각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비판들도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한 것들이 음악 구독 서비스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반영이 되고 있고 이러한 관계들을 조망해 보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클래식 음악의 역사를 보면 각 시대별로 음악을 주로 연행했었던 장소들이 있습니다. 중세 시대라면 성당이라는 공간이 될 테고요. 이제 르네상스를 거쳐서 바로크로 오게 되면 후원자의 궁 그런 장소가 될 테고요. 이후에 뭐 살롱이라든지 콘서트, 공공음악회의 개념이 확립된 이후부터는 그런 장소들이 그 음악을 주로 연행하는 장소가 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음악을 우리는 듣는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이런 녹음 재생 기술의 발전 이전에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행되어지는 그 무대 혹은 공간을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수반되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정 음악 그 시대, 클래식 음악사에서의 그런 특정 시대별로 특정한 조금 더 상징적인 공간들이 있고요. 그 공간들이 음악의 장르를 사실은 상당 부분 영향력을 미쳐서 결정해 왔었다라는 것도 이야기가 가능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음악과 공간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 수 있고 듣기만이 아니라 보기의 경험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 그렇다 보니 또 이런 공간에서의 음악 연행이라 함은 사실은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음악 감상의 경험이라기보다는 공동체적인 음악 경험으로서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깊이 있게 논의될 수 있었던 시대였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음악을 녹음한 이런 다양한 매체들, 이런 변화들을 거쳐오면서 사실 음악을 듣는 일만이 아니라 음반을 수집하는 일에도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음반 출연 이전 시대의 음악 경험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체에서 함께 누리는 것이었던 반면 이런 매체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개인적 경험으로서의 음악에 대한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녹음과 녹음의 결과물인 음반은 마크 카츠라는 음악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음악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음악이란 무엇이며 무엇이 될 수 있으며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와 같은 아이디어들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음악을 녹음하고 재생하는 것으로서의 역사적 이행은 단순히 소리를 유형의 것으로만 남겨두는 일로 끝나지 않고 음반의 목록화, 진열, 그리고 수집이라는 행위, 그리고 여러 가지 개인적 경험으로서의 음악을 낳게 되었다라는 점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많이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체 학술 대회의 주제인 것처럼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학자가 음악학자는 아니고요. 이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이제 소유 기반의 시대에서 접속 기반의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실 이 사람의 저서 제목은
소유의 종말은 아닙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서 소개가 되었는데요. 그 원 제목은 그 소유의 종말이 아니라 접속의 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말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종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된 데에는 그만큼 우리가 기존의 과거 시대에는 소유를 통한 이야기들이 많았었다라는 점을 상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는 종말이라기보다는 탈물질화라는 단어로 그 접속 기반의 시대로 변화해 가고 있다라는 걸 주장을 합니다. 음악 구독 서비스에서도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접속 기반으로 탈물질화 되어 있는 것으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음원 파일을 내려받고 그거를 보관함 그리고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들은 실제로 음반을 소유하지는 않고 있을지언정 음원을 통해서 음원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소유 개념의 확장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아마 이 중에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음악을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즐기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특히 클래식 음악의 경우에는 대중음악과 조금 다른 부분들이 현존하고 있는 실존하고 있는 그 CD나 LP의 디자인을 그대로 다시 그 앱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열이나 목록들도 기존의 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한 부류와 함께 또 전혀 다른 방식으로 플레이리스트 혹은 그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그 진열, 목록화의 그 체계에 따라서 보여주고 있는 화면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진열된 음원들을 그 탐색해 가면서 개인은 원하는 음악들을 여러 가지 방식대로 조합을 할 수도 있고 목록화된 음원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음반 상점, 그러니까 레코드샵에서의 진열 혹은 그 음반을 소유해서 음악을 듣게 되었을 때에는 단선형 진열 형태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그 구독 서비스 플랫폼 안에서의 그 음원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그 타고 들어가는 클릭 한 번으로 원하는 정보 혹은 듣고 있는 음악이 원래 포함되어 있는 앨범 혹은 그 아티스트 혹은 관련된 장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무수히 다양한 방법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하이퍼링크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음원을 수집해서 보관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수집의 결과물이 잠정적이고 언제든지 확장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스포티파이나 애플뮤직 클래시컬과 같은 것 이외에도 사실은 상당히 다양한 그 구독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표를 하기 바로 이전에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다지오, 메디치 TV, 베를린 피라모닉 디지털 콘서트 홀과 같은 것, 기타 등등 많은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독을 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는데 흥미로운 건 어떤 사이트는 주로 듣기를 중심으로 하고 어떤 것들은 시청각적인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현장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그 베를린 피라모닉 디지털 콘서트 홀이 그 동영상을 굉장히 좋은 화질로 그러면서도 음원 손실이 없을 수 있도록 구현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게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카이빙의 개념도 사실은 같이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기존에 해왔었던 음악 활동들을 아카이빙 형태로 두고 있어서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것에 대한 시각적인 자료, 음원뿐만이 아니라 간단한 그 활자화되어 있는 텍스트로 정리되어 있는 것들도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듣기만이 아니라 읽기, 읽기만이 아니라 듣기라는 이 두 가지를 또 보는 것도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넘나드는 그런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많은 분들께서 과거 학창 시절의 경험을 떠올려 보신다면 그 편집본 나만의 앨범을 만들어 보았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카세트 테이프라든지 공 CD와 같은 것에 나만 좋아하는 음악, 그치만 누군가에게 선물해 주고 싶은 그런 음악들을 넣어서 편지와 함께 혹은 자기의 목소리도 함께 넣어서 주고받았던 경험이 혹시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플레이리스트는 바로 그런 경험에 굉장히 가까운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플레이리스트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기존 클래식 음악 앨범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본다면 이 플레이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조금 더 확연하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클래식 음악 앨범은 연주자가 누구이고 그 연주자가 하고 있는 악기가 무엇인지, 그 단체가 어떤 악기 편성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앨범의 성격이 크게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바이올린 연주자라면 바이올린으로 한 앨범이 구성이 보통은 되겠죠. 이게 편집 앨범이 아니라면 바이올린 소품곡이든 바이올린 협주곡이든 어쨌든 바이올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지, 첫 번째 그 음반의 첫 번째 곡은 바이올린, 두 번째는 피아노, 세 번째는 오케스트라와 같은 조합은 거의 찾기 힘듭니다. 물론 예전에 한때 기획형 음반들이 유행을 하기도 했던 적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아주 극히 드문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보통의 악기 편성은 그렇게 정해져 있고 큰 변화를 볼 수는 없습니다. 정해져 있는 대로 악기 편성이 끝까지 가게 될 거고요. 제가 아무리 서정적인 2악장을 좋아한다, 아니면 휘몰아치는 4악장을 좋아한다라고 해서 2악장만 모아놓은 앨범을 찾는다거나 4악장만 모아놓은 앨범을 찾는 것 또한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이런 편집이 가능한 플레이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편집본이나 플레이리스트는 부분들의 조합으로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작품의 일부 악장 혹은 어떠한 악기 편성이든 간에 원하는 방식대로 조합을 할 수 있고요. 또 시간 제한 또한 없습니다. 이 외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유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앱상에서 그 가상 공간에서 공유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또 다른 거는 그냥 공유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그 플랫폼들은 사실은 내가 만들어 놓은 플레이리스트를 나의 지인이 완성해 가는, 음원을 추가해 가면서 완성해 가는 것까지도 가능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를 통한 완성이라는 점이죠. 이렇게 보았었을 때 음악 경험이 기존 음반 중심으로 듣기가 강화되어 있었던 시절,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으로서 왔던 것이 다시 한번 이 공유를 통해서는 공동체적인 경험으로 또 이행되고 있다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경험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경험, 그래서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무대를 보고 있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나의 음악을 나의 지인과 혹은 불특정 다수와 공유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 플레이리스트를 잠시 보여드리는데요. 여러 가지 방식들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플레이리스트 혹은 그 서비스, 구독 서비스 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플레이리스트들을 감상을 해볼 수 있는 것들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부분적 듣기 혹은 선택적 듣기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또 그러한 부분을 마음껏 누리고 음악을 즐기는, 음악을 경험하는 경험을 훨씬 더 다변화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지점들입니다. 30년 전에 비해서는 많이 그 영향력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지금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음악을 듣는다, 특히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무언가를 골똘히 집중하면서 소리에 모든 촉각을 곤두세워서 듣는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그냥 듣기만이 아니라 감상이라는 특별한 언어로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단어로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집중하는 듣기, 감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단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클래식 음악은 무엇이고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라는 가치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구조적, 분석적 감상이 굉장히 중요시 되어 왔었던 클래식 음악이라는 장르의 속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데이비드 헤스몬달프라는 사람이 이제 이 음악학자가 뭐 음악학자라고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학자 그 앞에 타이틀을 붙일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포티파이와 같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서 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쟁점을 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미적 경험보다는 기능적인 음악 그리고 수동적인 청취 등에 대해서 더 강화를 시켜가고 있다라는 기존의 그 비판적인 논의들을 헤스몬달프가 정리를 해서 소개하고 있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뮤작, 월페이퍼 뮤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배경음악처럼 틀어놓게 되는 그런 음악들의 그 이름을 붙여놓은 건데요. 이러한 것들은 주로 수동적인 감상을 비판하는 것에서 논의가 나오곤 합니다. 근데 이제 헤스몬달프가 질문을 하게 되죠. 이게 정말 꼭 수동적 감상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비판받아야만 하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생각들이 계속 고수가 되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면서 아마도 음악, 특히나 헤스몬달프는 클래식 음악을 딱 이렇게 콕 집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클래식 음악으로 확장해서 설명을 해본다면 우리가 음악이라고 했을 때 순수 예술, 자율성, 독립성이라는 로맨티시즘, 모더니즘에 기인한 생각들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녹음 재생 기술의 발명과 발전이 훨씬 더 이런 청각 중심적인 사고를 더 강조해 오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덧붙여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렸었던 마크 카츠라는 사람이 또 여기에 이야기를 하기를 기존의 20세기 초반까지 미국에서 공교육에서 이뤄지는 음악 교육이 노래 부르기와 같은 실제적인 것에 중점을 두고 있었는데 이런 녹음 재생 기술의 발명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는 감상이 중요한 영역으로 등장을 하게 되었고 진지하게 지적으로 감상하는 훈련이 음악 교육의 중심축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그런 논의들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를 아주 짧게 또 말씀을 드리면 클래식 음악 동호회와 같은 것들이 여러 카페라든지 사이트를 가지고 움직여 가고 있고요. 또 애플뮤직 클래시컬이 처음 한국에 소개되었었을 때 여기에 대한 소개하는 글들도 가만히 보면 결국은 음반과 스트리밍 사이에서의 어떤 가치 체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반을 고수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음반을 소유했을 때 소장으로서 그리고 팬덤으로서의 가치를 느껴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수집 자체의 즐거움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스트리밍을 이렇게 고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 탓에 수집 자체에 대한 흥미가 떨어져 가고 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음반 스트리밍 이 두 갈래 사이에서의 다양한 생각들의 교환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은 음악을 듣는 방식의 묘사나 기술 발전의 수용, 활용, 그 정도의 차이에 대한 그런 방식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편중된 편협한 그런 사고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순수 예술로서 그보다는 순수 예술로서 클래식 음악이 고수해온 자율성과 독립성이 어떤 식으로 이런 논의들 속에 투영되어 있고 또 변화해 가고 있는지를 보는 것으로 음악학 안에서의 논의가 조금 더 다양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마무리를 해본다면 이 클래식 음악을 어떻게 들어야 한다라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마음들과 구독 서비스를 통한 음악을 듣는 또 다른 즐거움, 이런 것 안에 굉장히 다양한 가치가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법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르다 혹은 무엇이 더 나은 음악 듣기의 방식이다라기보다는
그러한 방식들을 주장하는 이야기들 속에서, 논의들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음악이 무엇인가, 음악의 가치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 형성해 가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악은 여러 그런 다양한 활동들의 수반이 충분히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장소에 오시기까지 귀에 무언가를 꽂고 들으면서 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음악은 개인의 삶에 울림이 있을 때 비로소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음악을 어떻게 듣느냐에 대한 듣기 방식의 차원만이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의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는 한 개인의 음악 듣기 방식 자체에 대한 궁금증이나 새로운 플랫폼 서비스가 어떤 기술적 특성이 있는지에 대한 소개로 전면 대체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노라의 책 제목인 일상에서의 음악, 이게 바로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 일상의 다양한 부분들을 다른 식으로 듣고 해석해 보는 일은 학문적으로 또 다른 울림이 시작되는 활동일 거라고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저의 논문을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